그 적당한 선이 뭐냐, 최적의 패턴이 뭐냐, 그걸 21세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도 사람 간의 우연한 만남, 우연하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면서 이 도시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찾아서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21세기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더운 지방에서는 어떻게 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텍사스의 휴스턴을 갔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 대해서 비판을 했더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 살고 자동차 타고 출근하는 게 좋다, 너 얼마나 여기가 더운지 아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우리가 큰 흐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계속 더 밀도 있게 병렬의 연결을 많이 만드는 쪽으로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셜록 홈즈를 많이 보신 분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도시에 모이는 이유, 이런 것들이 사람들 간의 병렬의 연결이 늘어나기 위해서 인간은 언어나 문자를 발명해서 계속해서 사람들 간의 병렬 연결을 높이려고 했고, 공간적으로 본다면은 더 밀도를 높이는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방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 거리를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발달시키는 방법인 거죠. 걸어 다니다가 말을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더 단축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24시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통해서 공간을 압축시키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높이를 높이는 겁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은 높이가 확 높아진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돌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은 한 8층 정도 높이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요.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부터 로마 시내에 8층짜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게 쭉 계속 가다가 거의 1800년대까지 그 상태로 그냥 쭉 유지가 됩니다. 파리도 8층짜리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8층 높이의 건물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재료가 똑같은 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언제 확 바뀌냐 하면은 강철이라고 하는 재료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철근 콘크리트를 만들게 되죠.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라는 기술이 들어가게 되니까 30층짜리 건물로 거의 한 4배 가까이 밀도를 높이게 되는 게 됐습니다. 사람들 간의 병렬의 연결을 늘리는 방법이 시간거리를 단축해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20세기 들어서는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입니다. 이게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든 게 대표적인 게 뉴욕이라는 도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통해서 시간거리를 단축해서 만든 대표적인 도시가 LA입니다. 그래서 LA에는 되게 도로가 많이 뚫려 있죠. 대신에 건물은 되게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휴스턴 같은 도시는 어떨까요? 휴스턴은 전형적으로 LA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그 20세기 초반, 중반 이럴 때를 보시면은 전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장악한 다음에, 물론 그 전부터도 자동차가 포드가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동차 제조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세운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엄청 발달했고, 그리고 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록펠러라고 있죠. 록펠러가 석유 산업이라는 걸 거의 셋업을 했어요. 자동차, 포드의 자동차 대량 생산과 록펠러의 석유 산업 이 휘발유가 합쳐지면서 미국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게 된 배경을 보시면은 첫 번째 필요했던 게 포항제철이었죠. 그래서 그걸 철강을 만드니까 조선업도 만들 수 있었고 자동차 산업도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동차 산업과 철근 콘크리트를 통한 고층 건물, 이 두 가지가 20세기의 산업을 만드는 건데, 그거를 제일 처음 한 게 미국이죠. 그러니까 텍사스 지역을 보시면은 거기는 유전이 많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텍사스 지역에 석유 재벌들이 있고, 그다음에 디트로이트 쪽에 자동차 재벌들이 있고,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게 자동차 중심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라에서 한 일은 뭐냐? 고속도로를 까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깔면은 자동차 산업과 석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가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쯤에서 건축가들이 생각했던 유토피아적인 어떤 도시의 모습은 자동차를 타고 교외의 조용한 곳에 가서 한 1, 2층짜리 주택을 짓고 아이들을 잔디밭에 뛰놀게 하는 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자동차와 석유 산업 때문에 만들어진 자동차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문제는 제가 텍사스 휴스턴 편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자동차 중심의 도로가 되니까 사람들이 걷지 못하게 되고 가게들도 띄엄띄엄 놓여지게 되니까 걸어서 가게에 가지 못하고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 앞에 큰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공간이 사실은 너무나 많은 땅과 면적들이 자동차를 위한 면적으로 되는 거고요.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만들려면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뉴욕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쓰죠. 거기도 엘리베이터라는 에너지를 쓰지만은 대신에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층부에서는 걸어다니면서 소통이 되고요. 근데 이걸 자동차가 다 다니게 하려면 차선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죠. 왜냐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맨하탄은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전 세계의 도시는 자동차가 발명되기 이전의 도시와 이후의 도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뉴욕은 사람들끼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하철을 뚫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을 통해서 도로를 확충해서 결국엔 주로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가게에 갈 수 있는 그런 1층의 환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휴스턴은 자동차가 만들어진 이후에 형성이 된 도시다 보니까 자동차 중심으로 도로를 깔고 만들어서 그런 공간 구조가 나온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더 좋다. 나는 교외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도심에 가가지고는 자동차 파킹하고서 들어가는 게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괜찮았냐? 20세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환경 문제가 훨씬 더 대두되기 시작을 한 거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안 좋다.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면 안 좋다. 에너지가 무한하지 않다. 이런 이슈들이 사실은 70년대 오일 쇼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오일 쇼크 때는 단순하게 석유가 비싸다 정도였지만은 지금은 그걸 뛰어넘어서 환경을 파괴해서 인류가 존속할 수 있을까? 이 정도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100년간 도시를 그 휴스턴 같이 만들었다면은 앞으로의 100년은 좀 다른 형태로 도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에도 우리도 똑같이 뭐 자동차 계속 쓰고 석유값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싸니까 그래서 그러고 살게요 이러면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지금 많은 건축계에서는 사실 그러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도시계획을 상당히 자아 비판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미 많이 되어 왔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역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한 몇 가지로 그 원칙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땅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지구상에서 인류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농경지를 확장하기도 합니다. 거의 정말 아주 추운 곳과 아주 더운 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도시를 만든다면은 그 면적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도시를 만들려면 사람들끼리 걸어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면은 자동차를 타는 거를 소비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밀도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휴스턴 편을 하고 나서도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분 중에 어떤 분이 문구 계셨냐 하면은 너가 휴스턴에 안 살아봐서 그렇다. 거기가 여름철에 40도가 넘고 거길 어떻게 걸어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후에서 도시를 만든 과거의 경험이 있죠. 인류는.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건물들을 보시면은 되게 골목길은 좁고 그 다음에 벽체는 되게 두꺼운 회벽칠한 그런 건물들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골목길을 좁게 하고 층수를 좀 높이면은 골목의 폭이 좁아지면서 직사광선이 심하게 내리쬐지는 않거든요. 그런 그늘진 공간이기 때문에 시원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로코라든지 아니면은 저 중동에 있는 많은 오래된 올드타운에 가면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윈드스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람이 지나가게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천연 에어컨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을 자체로는 다 개발했어요. 습하면서도 더운 지역 그런 데에는 또 그거에 맞는 걸 만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를 만든다든지 하면은 아케이드는 보통 1층에서 이렇게 쭉 걸어 다닐 때 약간 안쪽으로 파여져 있는 거거든요.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걸어 다니다 보면은 뭐 가게들 문들이 그쪽으로 쭉 있어요. 조금 더 하이테크적인 기술을 만들려면은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유리 덧물을 다 가려가지고 여름철에는 그 외부 공간을 실내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럼 다변적으로 실내였다가 실외였다가 바꿔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구상한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아부다비에 지어지는 마스다르 시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탄소 제로 시티라고 해서 에너지 소비를 제로로 하는 그런 도시를 구상했던 거예요. 그 마스다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 별로 크지 않은 도시를 만들고 중층의 건물을 넣어서 밀도를 높이고 사람들이 걸어서 생활을 하게 하고 골목길을 좁게 만들어서 직사광선이 그 골목길 1층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고 중동 지역에서 쓰는 그 창문에 어떤 발처럼 되는 것도 있어요. 얼기설기돼서
햇빛은 차단하면서 바람만 통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고 스크린 장치를 만들어서 달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내부에는 전혀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고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한 명이나 두 명이 타는 소형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으로 다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면은 일단 자기 차는 다 반납을 하고 그 안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게 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해결하겠다, 그런 야심차게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는 또 그렇게 새로운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루이스 칸이 이미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에 왔을 때 들어오면은 필라델피아 일정 그 도시 중심부에서는 자동차를 타지 말고 사람들을 다 걸어 다니는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은 완전히 자동차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게 먹혔겠냐고요. 근데 지금 21세기 2023년을 사는 저희는 이제 심각하게 그걸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은 정해놓고 자동차를 안 타는 그런 도시의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내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거나 걸어 다니는 도시를 구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험적으로 계속해서 테스트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현대 도시에서의 지금 관점이니까, 그 관점에서 20세기의 중후반에 만들어진 휴스턴 같은 도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거기서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역시 나쁘진 않지만 그걸 선호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에너지 소비적인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게 꼭 유일한 생활 방식은 아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도시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더 밀도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쾌적한 밀도 있는 공간이었겠죠. 밀도가 높으면 된다고 하면은 뭄바이가 제일 성공했어야죠. 근데 거기는 성공하지 않은 이유가 교통이 항상 체증이 오고 사람들 간의 소통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적당한 선이 뭐냐, 최적의 패턴이 뭐냐, 그걸 21세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최적의 에너지 소비를 하면서도 사람 간의 우연한 만남, SNS를 통해서 끼리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우연하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면서 이 도시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찾아서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21세기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 보면 지하상가가 되게 잘 발달을 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왜 사람을 지상에 다니게 하고 자동차를 지하로 다니게 해야지, 왜 자동차를 지상으로 다니게 하고 사람을 지하로 들어가게 하는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도시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 도시계획 처음부터 할 때 그런 터널들, 물론 실내 공간이니까 좋겠죠, 쾌적하고, 그것들을 저는 지상에다가 놓는 것이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일단 에너지 문제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고, 또 자동차라는 게 하차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차 타고 딱 과시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과 석유회사 입장에서 보면 휴스턴은 완벽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가 강남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중심의 도로망을 안 뚫고 경부고속도로나 각종 고속도로를 안 뚫었다면은 제가 볼 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정유산업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기술을 축적하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후발주자들은 그걸 건너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죠. 지방의 혁신도시라든지 세종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에도 그런 걸 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과거에 그냥 멈춰져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2007년도에 나와 있는 계획안인데, 이 안에는 뭐 거의 모든 그 당시로서 우리가 적용 가능했던 그런 여러 가지 친환경들을 썼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저는 이 미러라인도 마찬가지고 이 마스다라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지방의 혁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건물을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지어도 인구는 계속 유출되잖아요. 사막 지역에 성공한 사례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가 라스베가스고요, 하나가 두바이예요. 그러니까 두바이와 라스베가스가 왜 성공했는가를 보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신시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죄악의 도시로 돼 있잖아요. 라스베가스는 도박을 하는 도시로 돼 있고, 두바이는 돈 세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근데 이 마스다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은 뜻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냐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제가 들은 바로는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으면 그 밑에 LH 같은 그런 개발 회사들이 뭐 5개 정도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 회사의 사장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왕이 생각이 훌륭해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딱 뽑아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셀렉트해서 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와가지고 왕한테 간택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부다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회사가.
그러니까 그냥 일을 안 해도 월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취재를 안 하고 두 번째 마스다레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두바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미 잘 나가고 있는 두바이가 있는데 굳이 내 이 수천억 수조 되는 돈을 마스다레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강자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로케이션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만약에 탄소 제로 시티를 만들려고 해도 마스다레가 아니고 차라리 두바이에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곳에 더 돈이 투자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스다레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태양광 발전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더 이제 업데이트 해나갈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제일 바뀌지 않는 거가 그 문화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모이거든요. 그 미러 더 라인 같은 경우도 과연 빈살만이 만드는 도시가 얼마만큼 자유로울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반대 이런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게 보장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는 자유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나 두바이 같은 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빈살만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의 어떤 종교적인 룰도 많이 지키려고 할 거고, 근데 두바이에 가면은 거기서는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더 자유가 많은 쪽으로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각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신기술, 자동차나 철강 콘크리트나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그거가 만들어내는 자동차 산업과 석유 정유 산업,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도시가 형성되고 그 시대에 만들어낸 도시가 어떻게 다른 도시들, 다른 시대의 도시와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20세기에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중심의 도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적으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된 도시 설계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